황교안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했지만 병역 탈세 수임 비리 등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4.16 연대가 오늘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참사 일주기를 전후에 있었던 세월호 추모 집회의 주동자를 찾기 위해서인데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총리의 취임 후 첫 작품이 세월호 탄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폭락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무능함과 무책임함이 주된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사측이 고용한 기업 노조에 집단 폭행을 당한 아산 가그로토텍 금속노조 조합원들. 경찰은 증거 영상을 바탕으로 기업 노조 조합원들을 폭행 현행범으로 특정했지만 웬일인지 체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나서서 비호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을 두고 전력 수요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과잉이 사실이라면 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 역시 수정돼야 하는데 어제 공청회는 이 같은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네, 6월 19일 뉴스케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총리 자격으로는 처음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황교안 총리는 불성실한 태도로 인사청문회에 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유감 표명과 달리 황교안 총리는 오늘도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국회에 나가 있는 안은필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은필 기자. 네, 황교안 국무총리가 네,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인사청문회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던데요. 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대정부 질문 전 인사말에서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 대응한다고 했지만 의원님들의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한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야당이 황 총리의 인준안 처리를 합의해주며 내걸었던 유감 표명이란 합의 사항을 이행한 셈입니다. 하지만 황 총리의 유감 표명이 끝나자마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그게 사과냐는 항의의 목소리가 나왔고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병역, 탈세, 수임 비리 등 본인의 3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고 사과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황 총리는 3대 의혹에 대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손톱만큼도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황교안 총리가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발언 태도는 인사청문회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여야 합의 사항 따라 어쩔 수 없이 유감을 표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황 총리는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의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정부 당국이 열심히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화로 풀겠다 등 여전히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총리로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 파악이 미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로 비치기도 했습니다. 당국 간의 노력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민간 교류와 협력, 지원 등으로부터라도 시작을 하자.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을 같이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이나 이런 우방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그 확장 억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맞춤형. 네, 황교안 총리가 메르스 컨트롤 타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정부의 메르스 초기 대응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총리를 향해 메르스로 대한민국이 마스크 공화국,
마스크 공화국, 아우성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기도 했다며 메르스 사태 종식을 위한 획기적인 보관이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황 총리는 초기 단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초기에 정보와 지식이 충분치 못해 대응이 늦었다고 답했고 박 의원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사과했습니다. 총리 취임 전까지 정부의 메르스 감염 방지 확산 대책, 차단 대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총리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초기에 이 메르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초기 대응이 좀 늦었다. 총리 취임이 1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정부를 대표한 총리로서 그동안의 정부의 메르스 퇴치와 관련된 실패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해 주십시오. 저희 당국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 그런 초기 대응에 좀 미진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새로 총리가 된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하던데요. 예,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황교안 총리를 향해 남북 간 접점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이라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무엇을 노력해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 의원은 또한 외교부가 위안부 추모의 날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반대 이유가 무엇이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또 외교부가 공식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 반대 표명 이유를 전도 이야기하세요. 국민 앞에서. 저희가 반대라는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이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린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이제 내용 중에는 혹시라도 이런 이제 일제 강점화에서 이제 피해를 받으신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 같은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장관, 네. 그게 답변입니까? 뭐하고 형평성 문제를 따져요? 하나도 빼지 말고 국민 앞에 왜 반대하는지 어떻게 혼이 없이 행동해 왔는지 말씀하십시오. 다시 이야기하세요. 외교부는 앞서 심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유엔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일 지정 촉구 결의안에 난색을 표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가 밝힌 반대 이유는 유엔 기념일이 이미 120여 개에 이르고 특정 국가나 특정 사례를 기념일로 정한 경우가 거의 없는 데다 피해국마다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외교부의 유중성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제 분야, 교육 사회문화 분야,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4.16 연대가 오늘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참사 일주기를 전후에 있었던 세월호 추모 집회 주동자를 찾기 위해서인데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총리의 취임 후 첫 작품이 세월호 탄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주 PD입니다. 경찰이 4.16 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 5월에 있었던 세월호 추모 집회의 주동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박래군,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장이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증거 수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16 연대 압수수색도 증거 수집의 일환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취지와 목적은 지난 4월달 그리고 5월 1일, 2일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었던 일련의 집회들이 공동운영위원장인 박래군, 김혜진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서류나 파일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오전 11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사무실 앞을 가로막은 경찰이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세월호 유가족을 가로막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4.1연대는 우리 유가족과 같이 만든 단체예요. 결국에는 가족들에 대한 탄압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규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심지어는 컴퓨터에 있는 가족들의 회의록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경찰은 박래군 김혜진 위원장의 차량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5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4.16 연대 사무실 앞으로 모여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총리의 취임 첫 작품이 세월호 탄압이라며 4.16 연대에 대한 탄압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안산 정부 합동 분향소 유가족을 향해서 다음 차례가 들어올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나는 영장 필요 없어요. 우리 유가족들은 영장이 필요 없어요. 이야기하면 작년 4월 16일 날 왜 아이를 구하지 못했고 여지껏까지 남아있는 국민의 9명의 목숨을 왜 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전화 한 통이면 다 내줄 테니까 영장 필요 없이 전화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국가라고 존재한다면. 4.16 연대는 경찰이 들고 온 압수수색 영장에 집시법 위반 혐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집시법 위반 혐의를 현장이 아닌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입증하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설령 집시법 위반과 일반 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조사하더라도 당일 현장에서의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 압수수색을 할 범죄도 아니거니와 압수수색으로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4.16 연대 사무실과 몇몇 활동가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공안 정국을 위한 사전 작업일 뿐이다.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세월호 참사 은폐 조작 시도이며 공안 정국을 강화하겠다는 선포이다.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은 기자회견 직후 어수선한 틈을 타 경찰청 로고가 박힌 검은 가방 3개를 들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장에서 압수수색해서 얻을 게 없는데 왜 압수수색을 하신 거예요?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 기록인데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처 미흡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 사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9%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평론가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갤럽에서 조사했는데 29%, 지난 2월, 1월 그때 연말정산 이른바 13월에 폭탄 파동이 터졌을 때와 일단 수치상은 똑같죠, 갤럽. 취임 후 최저인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국민이 되는 것이고 정부에 세금을 내는 거죠. 메르스는 세월호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국민이 안전에 처했고 국가가 그를 전혀 돌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세월호는 일단 세월호라는 배에 탄 사람들에 국한된 것이었고 물론 잠재적인 위험성은 모두에게 노출된 것이긴 하지만 메르스는 갈수록 커졌지 않습니까? 최초의 평택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을 거쳐서 감염 의심자들이 여러 군데로 다니면서 계속 퍼져나갔고 사안의 중차대성을 인식하고 정보 공개로 돌아선 이후에도 정부의 조치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걱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상 홍수나 설해라거나 이런 자연재해, 태풍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건 발생 직후가 가장 컸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소강 국면으로 가는 것이고 이제 수습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메르스는 갈수록 마치 드릴이 가면서 구멍이 더 커지듯이 계속 커졌죠. 그리고
메르스 청정 지역이라고 했던 몇몇 지역마저 뚫리고 확진자가 나오고 뭐 제주나 경상북도 지역 이러니까.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취임 이후 최저의 지지율을 보일 만큼 중차대한 사안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보수 계열의 확실한 집권층이자 현 박근혜 정권의 가장 튼튼한 지지대 버팀목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부정평가 여론이 긍정평가를 훨씬 앞질렀다는 거예요. 긍정평가가 지금 이번 발표된 갤럽에 보면 41%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최소한 10명에 6명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처음으로 역전된 거죠. 부울경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하는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이쪽은 부산, 경남 지역이어서 TK라고 하는 경북 지역과는 정치적 감수성이나 정서가 또 좀 결이 다른 곳인데, 부울경 지역은 29%에 나왔어요. 긍정 지지율이. 그 말은 10명에 7명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세종시에 대한 수정안, 원안을 지켜냄으로써 충청 지역에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문재인 후보도 많이 따돌렸고요. 또 다른 정치적 우군이었던 충청 지역에서는 23%까지 추락했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에 보면. 대통령 잘하고 있다가 2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보면은 더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를 따진다는 게 무의미할 만큼 가장 강력한 경고등이 커진 건 확실하죠. 메르스가 다음 주 중반 정도에는 잡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정부의 속 얘기고, 벌써 오늘부터 확진자가 어제에 비해서 오늘 1명밖에 더 늘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건 좀 성급하고 섣부르고 위험해 보이고요. 다음 주 중반께에 마지막 3차 파동의 클라이맥스가 마무리되면서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관측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게 들어맞아지면 메르스로 인한 실정과 민심 위반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일단 저는 가벼운 브레이크는 걸릴 것 같아요. 다만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실망은 한동안 더 진행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4차 파동이 또 다시 메르스가 한 번 더 성하고 지역 감염도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거나 오늘 갤럽 조사는 그냥 매주 해오는 것이긴 합니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경고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쉽게 말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30%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는 묻지마 지지층이 항상 30%라고 보는데 그 선을 넘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그러니까 조기 레임덕이 왔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민심의 이반 속도와 강도는 이미 레임덕 수준을 넘어섰죠. 그런데 레임덕이라는 게 국민들 전체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지지율,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좁혀서는 정치권 내에서의 역학관계에 바탕을 두고 하는 말로서 보자면, 일단 여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은 아직도 계속은 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각을 세우지 않고 청와대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은 계속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친박계는 어차피 똘똘 뭉쳐서 더 위기가 고조될수록 친박계의 단결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반박계나 비박계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마땅한 사람도 없고 타이밍상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메르스 때문에 지금 총체적 위기 국면이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의 레임덕, 당청, 그 다음에 여의도,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그 그룹에서의 레임덕은 저는 아직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국면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무능과 부패, 이거에 대한 눈에 띄는 개혁이거나 진전이 없다면 내년 4월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은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게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다. 왜냐하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그 이듬해 대통령 선거 때까지 무려 1년 8개월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특히 여권의 실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청와대로부터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탈출을 감행하는 이른바 눈에 띄는 가시적인 레임덕이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내년 총선 전후까지는 이런 국면이 갈 수 있다. 물론 야당은 청와대와는 대립적인 대척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좀 실망스러워하시는 점은 있겠지만 거기까지 레임덕을 따질 때 그 변수까지 넣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민심의 이반은 강하지만 정치적 그 소그룹 내에서 레임덕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어제 황교안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았습니다. 근데 56%를 겨우 넘었는데 일단 첫 임무로 메르스 컨트롤 타워를 강조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발등에 불이고 코가 석자니까 메르스 말고 취임 일성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또 무슨 얘기를 한들 들어오겠어요? 메르스 전문가하고는 전혀 사실 상관없습니다. 꼭 자기 전문 지식이나 그런 걸로 자리를 맡는 것은 아니지만 이완구 총리에 비해서는 조금 한 3-4% 정도 높은 지지율이었는데 저는 몇 퍼센트 포인트 높았다고 그래서 이완구 때보다 높다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럴 계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위안을 삼는다면 대단히 실망스럽죠. 이번은 메르스 최대의 수혜자는 황교안 총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돌 정도로 대단히 문제적 후보자였지만 메르스 국면에서 그 다음에 야당이 결정적인 거 한 방을 찾아내지 못했고 근데 그건 꼭 야당 탓만 하기는 뭐한 게 자료를 아예 모르쇠로 안 내버리거나 두루뭉실하게 그냥 아닌 걸로 우기고 넘어가니까 계좌 추재권이나 무슨 별다른 강제 조사권이 없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한계가 또 한번 여실히 드러났고요. 황교안 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본인이라고 자임을 했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청와대가 아니라고 쭉 해온 마당에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 당신이 컨트롤 타워고 내가 이제 오늘부터 총리니 나한테 보고는 잘 하시오. 이렇게 한들 리엉이 쓰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갓난 끝에 그리고 원래는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훨씬 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운이라고 해야 할지 시운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거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본인이야 그것이 자신의 고유 아젠다이자 컨트롤 타워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국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황교안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주겠습니다. 황교안 총리와 관련된 건데 오늘 4.16 연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근데 황교안 총리가 검사 시절부터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네. 황교안 총리 어떻게 보면 물론 메르스 컨트롤 타워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총리의 취임과 그 첫 행보 그리고 4.16 연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향이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딱 맞아 떨어지죠. 어제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고 총리로서 일을 시작했고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됐는데 압수수색은 통상 그 전날 또는 그 전전날 당연히 준비도 하고 보고하는 것이고 압수수색은 경찰의 요청을 받아서 검찰이 지휘하고 우선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의 지휘하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게 일개 검사 수준에서 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개선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그런 정보들은 국정상황실에 모여서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그것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아직은 없지만 적어도 황교안 총리의 취임과 직무 시작과 동시에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것은 메르스는 메르스대로 그다음에 다른 국면 즉 공안이라는 이름의 사실 이 종로경찰서에서 그동안 예전 말로 범국본 4.16 연대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그동안 해오긴 해왔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의 주요 타겟이었던 박내군 위원장에 대해서는 2번의 소환조사가 있었고요. 대개 묵비권으로 일관해 왔긴 했습니다만 그거 지금 생각하면 온통 메르스에만 매달려서 이거 퇴치하는데도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국력이 없을 것 같지만 이 와중에도 압수수색하는 걸 보십시오. 그 말은 메르스는 메르스고 공안이나 이 트랙도 가동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무슨 범죄 집단이나 부패 집단도 아니고 그 4.16 연대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제대로 된 시행령 만들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는 다른데
이것을 공안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죠. 물론 뭐 이유는 뭐 도로교통법을 방해했느니 특수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주동자를 수사하겠다는 건데 그건 이현령, 비현령에 가까운 것이고요. 이 국면에서도 이런 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 하나. 둘째는 시기적인 공교로운 일치가 아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종로경찰서 1개, 서울시에 25개의 경찰서가 있는데 그 25분의 1인 종로경찰서의 개별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것이니까 향후 전국 또는 사회 부분을 접하는 데 있어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에 전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어떤 명백한 모종의 신호탄이 올려 쏘아졌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직 경찰과 특전사를 노조 파괴 목적으로 채용한 갑으로 토택의 신종 노조 파괴 수법을 지난번에 전해드렸습니다. 지게차를 이용한 협박에 이어 갈고리 같은 흉기를 이용해 폭력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은 오히려 기업 노조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현행범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검찰이 제지한 정황도 있습니다. 갑으로 토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성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아산 갑으로토텍 공장 정문 부근의 모습입니다. 경찰 병력이 둘러싸고 있는 건물은 갑으로토텍 기업노조의 사무실입니다. 기업노조 사무실에는 지난 17일 갑으로토텍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집단 폭행한 기업노조 조합원 3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속노조 지회 측 법률 대리인의 입회하에 증거 영상을 바탕으로 폭행 현행범을 특정했지만 정작 이들을 체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업노조 조합원들은 17일 밤 기업노조 사무실에 들어가 오늘까지 집기로 문을 막은 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폭행 현행범 체포를 요구하며 17일 오후부터 기업노조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농성 시작 후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 체포를 위해 기업노조 사무실로의 진입로를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금속노조 지회가 진입로를 열어주자 경찰은 기업노조 사무실을 경호하듯 둘러싼 채 체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들에게 최루액을 분사하며 마찰을 빚고 지금껏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경찰 측으로부터 체포를 하려 했지만 담당 검사가 체포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현장에 있던 조합원들과 기자들도 들었지만 경찰은 오늘 이 발언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현행범으로 특정된 일부 기업노조 조합원들을 공장 바깥으로 빼내기도 했습니다. 자진 출두를 전제로 귀가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금속노조 갑으로토텍 지회는 경찰이 사측과 기업노조를 비호한다고 비판합니다. 현행범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체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경찰이 지금 현재 그쪽 기업노조 측을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갑으로토텍 기업노조 간부와 조합원 50여 명은 지난 17일 금속노조 갑으로토텍 지회 조합원 20여 명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기업노조 조합원들은 쟁의 행위 중인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대자보를 철거하고 이를 저지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갈고리 등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 20여 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부상당한 조합원들은 갈비뼈와 손등이 골절되고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한 금속노조 지회 집행부들은 뇌출혈과 안화골절 등 중상입니다. 안화골절을 당한 조합원은 실명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친구가 무차별하게 맞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리려고 갔는데 말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그 바닥으로 여러 명이 달려들어 버리니까 깜짝 못하고 바닥으로 내동거래 쳐가지고 머리 뭐 진익이고 여기 발자국 있지만 이게 발자국이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저 연장으로 다 여기 쳤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연장을 딱 치니까 피가 팍 터지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딱 이게 물러나더라고요. 뭐 기업노조가 아니라 이건 깡패예요. 기업노조 조합원들은 대부분 특전사와 전직 경찰 출신으로 금속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기획입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폭력 사태는 이번뿐 아니라 지난 4월 30일 이후 꾸준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게차를 동원해 위협하고 칼과 갈고리 등 흉기까지 등장해 그 수위는 점점 높아집니다. 금속노조 가브로토텍지회는 사측이 노조 파괴를 위해 용역을 입사시켜놓고 모든 부당노동 행위를 노조 간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옛날에는 회사 얘가 윤깡패 들어오기 전에는 회사 들어가면 동료 들어가서 재밌게 일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윤깡패가 들어온 상태에서 회사 가려면은 진짜 무섭고 두렵고 회사 가기가 싫습니다. 진짜. 사태가 심각해지자 충남경찰청은 가브로토텍 수사본부를 아산경찰서에 설치하고 회사 안 CCTV 녹화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체포중지 명령을 내린 정황이 있고 경찰은 기업노조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작 노조 파괴 공작과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선 별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을 두고 전력 수요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과잉이 사실이라면 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 역시 수정돼야 하는데 어제 공청회는 이 같은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노진민 PD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공청회 가진 그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예, 계획안에서 가장 논란인 부분이 핵발전소, 즉 원전 2기를 신규로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전 건설 계획 근거로 내세운 설비 예비율 자체가 과다 측정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2% 나왔다고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토론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똑같은 와스프 가지고 돌렸는데 7%면 된다고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비 예비율 많이 들어가는 거는 대용량 원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설비 예비율, 이게 어떤 건 내용입니까? 네,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필요한 예비 발전소를 계산한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예비 설비를 말합니다. 산업부는 22%의 설비에 비율이 필요하다는 가정하에 이를 충족시키려면 2기의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설비 예비력은 5%로도 충분하다, 이런 검토 결과를 내렸습니다. 이 결과대로라면 산업부가 밝힌 설비 예비율은 4배 이상 과잉 산정됐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참고로 화면에 보이는 0.31%이어라는 부분은요, 전력 수급에 지장이 있는 기간이 1년 중에 0.3일이라는 겁니다. 전력 설비가 고장이 나거나 그 기타 이유로 전력이 수급되지 않을 때를 말하는데, 공급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건데, 산업부가 설비 예비율을 계산하면서 삼은 기준과 동일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환경단체들은 한국의 전력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산업부의 수요 예측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예, 관련 자료를 바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2010년 이후 연간 전력 소비 증가율인데요. 2010년 10.1%를 기점으로 해서 보시다시피 하락세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2011년에 4.8%, 2012년 2.5%, 2013년에는 1.8%였고요. 지난해에는 0.6%입니다. 사실상 정체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GDP 그래프가 같이 표기되어 있는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GDP가 상승할수록 경제가 성장할수록 전기 수요가 높아진다는 것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2010년을 기점으로 GDP가 상승을 하더라도 증가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수요가 급증할 요인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야기를 종합하면 설비 예비율을 확보하려면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이 산업부 측의 주장인데, 예. 그 만약 이렇게 부풀려진 이 내용이 부풀려진 거라면 원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잉 설비 자체적으로도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온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입법조사처는 전력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으로 일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요가 과잉 예측됐을 경우 발전기의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원자력 발전기를 비롯한 기저발전 설비가 실수요에 비해서 과도하게 투입이 되면 투자비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사의 수익이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이 산업부가 이 설비 예비율을 높게 잡은 건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어제 공청회에 참석한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극단적인 수요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화면 통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좀 보시면요. 전력은 국민의 생명줄로 안정적인 공급 체제를 갖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모형을 반영했고 극단적인 최대 전력 수요 대처와 요금 인상 등 변동 요인까지 충분히 반영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박희천 교수는 미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최고 소비 수준에 도달하고 나서부터 전력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이어서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의 경우에는 과잉 설비 시대가 이미 왔고 2018년 정도가 되면 한국이 완벽한 과잉 설비 시대에 돌입할 것이다. 그러니까 설비 자체를 과잉으로 공급해서 정부가 전력 소비를 증가시키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계획안은 이대로 통과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앞서 산업부는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국회 상임위 보고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서 확정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청회의 경우에는 어제 보도한 대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비설비율이 과다 설정됐다는 문제 제기에 답변이 불성실했던 데다 원전건설 후보 지역의 주민 대다수는 입장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국회 상임위 등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430일. 오늘도 미수습자 허다윤 양의 부모님은 청와대, 광화문, 홍대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내 딸 허다윤이 아직 세월호에 있다는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다윤 부모님을 향해서 지겹다, 돈 받고 이러는 거냐며 폭언을 하고 심지어 피켓을 발로도 찼습니다. 그러나 다윤 아빠는 내 딸 하나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떳떳하게 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금요 인터뷰, 허다윤 양의 아버지 허흥환 씨를 청와대 앞에서 만났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내 딸한테 미안.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찾아주지 못해서 그냥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다윤이를 찾아야 되니까 또 다시 또 하루를 시작하고. 아시다시피 뭐 여기에 청운동하고 홍대를 갔었는데 그 광화문에 서명 받으시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와가지고 광화문이 너무 쓸쓸하다고 가족분들이 와서 해주면 안 되겠냐고. 저희는 이제 엄마랑 그전부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이제 부탁을 하길래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 내려가서 항의했죠. 홍대 쪽에는 그래도 많이 오시니까 난 자기 가고 광화문으로 내려가겠다고. 아 그게 편해. 왜요? 아 여기 광화문에 오니까는 뭐 씻는 거, 그다음 화장실 그게 제일 불편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그냥 이제 그 지하 화장실 가서 이제 세수만 하고 뭐 양치질만 하고 하는데 귀찮더라고. 자고 일어나면 똑같이 춥지만 또 보기 싫잖아. 10,000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피켓을 하루 오래 들고 있어가지고 이제 의자 갖다 놓고선 이제 지대게 놨죠. 이렇게 다닐 거 이렇게 네 개짜리 이렇게 갖다가 이제 놓고선 또 이제 뒤에서 시민분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앞에 오시더니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면서 막 막 중얼중얼 욕을 하더라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서 바짝 오더니 가면서 이제 피켓을 발로다 뻥 차고 가더라고. 뭐 나는 그냥 뭐라고 할 수 없고, 응? 사과하라고.
사과하시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막 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옆에 시민들이 이제 계속 반하니까 막 쫓아가면서 막 욕을 하고, 근데 쌍방인데 욕하게 된 거죠. 경찰들이 와서 막 말리고, 그래서 뭐 그런 일은 뭐 한두 번이겠어요. 지금도 그냥 뭐 피켓만 들고 있어도 뭐 지겹다는 둥, 그만했으면 했는 둥, 응? 뭐 아시잖아요. 피켓 뜨는데 뭐 얼마 받고 나왔냐고, 응? 그런 말까지 하는데 저희들은 뭐 그냥 가슴만 아픈 거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내 자신 내가 하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는데 뭐 그렇다고 치고받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뭐 알았다고. 그리고 또 뭐 그렇게 말하시다가도, 응? 얘가 내 딸인데 내가 돈 받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응? 내가 돈 받고 나와서 이러면 뭐 말려줄지, 그죠? 힘들을 때 말려줄지. 돈 더 받으려고 나오는 거잖아. 돈 받고 내가 여기 나와서 죽지, 말려줄지, 이렇게 하지. 내가 떳떳하니까 나오는 거 아니야. 사실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 왜냐면 창피해. 들고 있는 것조차도 다른 국적 간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게 한편으로는 진짜 창피해요. 창피해. 내가 내 딸을 찾기 위해서 나왔지만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없잖아요. 99%가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와서 보면서도 아이고 안 됐다 쭈쭈쭈 하고 힘내라고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때는 힘이 되는데 그냥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구경하듯이 보고 가면은 창피해지지. 정말 창피해요. 진짜 뭐 힘든데 너무 고생 많지. 포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찾을 때까만이라도 건강하게 함께 가야지. 고맙습니다. 이목구비 없는 메르스 바이러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들을 위협하고 듭니다. 인상착의를 알면 메르스야, 메르스 잡아라 하겠는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을 겪어야겠지만 결국 해결될 겁니다. 한 시대, 한 사회를 산다는 게 무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함께, 조심조심, 엄정하게. 어제와 그제 이번 토요일에 협동조합 교육이 있다고 공지해드렸는데 내일 교육이 없습니다. 착오가 있어 잘못 공지했습니다.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교육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6월 19일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